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는 정말 맑고 청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오늘은요, 다시 또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게 했습니다. 또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낮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자,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24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또 미세먼지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 유지하겠고요. 오전 농도 역시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잦은 기온 변화에 또 건강관리 유념하셔야 될 요즘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9일부터 시작되었던 택배 노조의 파업이 오늘부터 좀 정상화의 단초를 열었습니다. 좀 합의는 되었습니다만은 향후에도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점들, 우려되는 점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제2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어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또 원주시 우산동의 마을관리소 주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6월 1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도내에선 47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을 마쳤다고 강원도로 밝혔습니다. 이는 도 인구의 30.5%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도민들은 7.8%로 집계됐습니다. 횡성의 이모빌리티 연구 기업과 레이싱파크가 추진됩니다. 횡성구는 폐교 부지에 소형 전기차로 주행하는 레이싱파크 시설과 연구단체, 기업 8곳이 동시에 사용하는 연구동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생산뿐 아니라 연구 기능과 체험 관광 시스템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이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도의회 현관 앞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또 관련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택배 노조의 파업이 오늘부터는 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향후에 좀 어떤 논의 과제들이 또 남아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강원 지부의 정일선 지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택배 파업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거였죠? 예. 강원도 내에서 모두 몇 분 정도가 이번 파업에 함께 있었습니까? 우리 강원 지역에 조합은 한 200여 명이 있는데 네. 모두가 동참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뭐 또 전체 택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중에 200명이라면요. 비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강원 지역을만 따지다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한 30% 정도 내외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뭐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택배 그렇습니다.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변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보면은 이 지역은 됩니다. 어느 지역은 안 됩니다 하는데 뭐 다 같이 이제 좀 비슷하게 좀 운송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약간 지역별로 나뉘어서 이제 구역이 발송이 이루어지는 거였습니까?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지방에 따라서 춘천, 원주, 동해, 삼척, 화천, 인제, 양구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좀 이렇게 지연 배송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단은 정상화되는 겁니까? 예, 오늘부터 파업은 종료가 하고요. 네. 이 파업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니 오늘보다는 내일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사실 또 그동안에 이 운송할
물류가 많이 또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정상 운행되려면은 그래도 한 며칠 정도 더 걸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차츰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택배 회사는 오늘부터 다시 이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우체국이죠, 우정사업본부. 지금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네, 사회적 합의가 한 6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예. 민간 택배사가 일단 합의에 이르렀고요. 네. 우정사업본부는 최종 합의가 좀 실패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까지 같이 합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결렬이 아직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진행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잠정 합의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민간 택배 회사에서는 일단 일상 현장으로 돌아왔다.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합의안의 내용도 좀 살펴보고 왜 이런 또 이 파업까지 오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결국 그 택배 물류 작업, 소위 또 상하차 작업이라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파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사회적 합의 택배 노동자의 업무는 집하하고 배송으로 명확히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분류 작업이 택배 노동자의 계속의 몫이었고 부득이 우리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했을 때는 그 상환하는 적정 분류 대가를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는데도 네. 그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장이었다라고 우리는 좀 보는 겁니다. 네. 소위 얘기해서 상하차 작업과 물류 배송 작업을 좀 분류하자, 나누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것이 지난 1월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1차 사회적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지켜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파업의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류 작업 문제가 계속해서 좀 지적돼 왔었습니다만은 이 두 개를 지금 그 기사님들이 동시에 작업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힘들다, 또 가로세의 주 원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부담되는 일이었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의 한 고강도 네. 분류 작업을 마치고 배송하는 시간이 오후에 한 2시에서 3시 정도 돼요. 그때서 이제 시작되는군요. 예, 예. 배송 작업. 늦은 오후에 배송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주어진 물량을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밤늦게 또는 뭐 새벽까지도 배송을 해야 하는 이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일주일에 그럼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겁니까, 작업 시간이? 제가 뭐 하나를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우리 롯데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가 당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하루 15시간에서 17시간을 근무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5시간이요? 예. 그러면은 뭐 거의 하루 잠이 뭐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잠 주무시고 예. 움직였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주 80시간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참. 저는 못 하겠는데요. 예.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일주일에 주 52시간 이상은 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제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뭐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보니까 예. 이런 근로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로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택배 분류 작업 이번에 잠정 합의가 또 이루어졌고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이제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9월까지 각 회사마다 1,000명 정도씩 더 이제 복강을 하고 또 연말까지 완전히 100% 이 충원되어서 내년부터는 분류 작업을 좀 분리한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 9월달까지 네. 각 택배사별로 1,000명씩 추가 투입을 하고 네. 올 말까지는 분류 인력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서 이제 택배 노동자는 분류 작업에는 전혀 투입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확정이 됐고요. 예. 자동화 설비나 이게 미비해서 부득이 택배 노동자가 분류를 하게 되면 그 분류 비용보다 좀 더 높은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이 자동화 설비가 돼 있는 택배사와 돼 있지 않는 택배사가 구분이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자동화 설비보다 설치 비용보다 분류 인력 비용이 낮아버리면 자동화 설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 자동화 설비를 하라라는 이유로 분류 인력 비용보다 돈을 더 지급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큰 틀에서 9월부터 점차 그 분류 작업 인원을 이제 보강하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지금 배송과 분류 작업을 분리한다. 지금 이 정도 큰 틀에서 이제 합의가 된 것이겠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뭐 심지어는 일주일에 80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뭐 네. 특수 직종을 분류가 되어서요. 이게 이번에 그 60시간까지 일을 한다. 이 부분도 완전히 합의가 된 겁니까? 예, 완전히 협의가 됐고요. 택배 우리 노동자는 작업 주 60시간, 네.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설 추석은 불가피하게 인정을 하고 한 밤 10시를 넘어서는 근무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4주 연속 64시간을 넘게 일한 기사는 영업점과 물량 구역 조정을 한다. 네. 이에 대한 이견이 만약에 발생하면 국토부가 구성한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영업점 대표 택배기사 이런 식으로 국토부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한다. 네. 이런 수준까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60시간도 적은 시간이 아닌데 네. 이나마도 그래도 훨씬 낮은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다 보니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네.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 안에서 최소한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만족하고 있는 부분. 예. 하지만은 그 분리 작업도 분리가 되고요.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럼 임금 보전 문제가 또 역시 이제 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처음에는 노조 차원에서는 이렇게 그 작업이 좀 개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받던 임금은 보전해야 되지 않겠냐라 주장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철회한 건가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택배사와 제일 상충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네. 일단 저희들이 좀 한 발짝 물러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물량을 축소하는 거에 따라서 임금 보전을 저희들은 해달라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난항을 겪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협상을 어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분류 비용에 대한 각 택배사의 분류력 투입 비용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직접적인 원가 상승 요인 170원만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본인이 지급받던 임금에서 더 이제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노동 강도를 줄여야만 된다. 굉장히 좀 절실했구나라고 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절실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저희들은 금전적인 부분은 빼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택배 비용이 현재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나요? 보통 2,500원 정도가 저를 보고 있는데 2,500원 정도. 예. 실제 2,500원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2,500원을 내지만 네. 실제 저희들이 받는 비용은 800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2,500원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2,500원을 줬지만 중간에 이 백마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화주 단체에다가 택배사들이 다시 되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2,500원 중에서 택배 기사님들이 한 800원, 나머지 비용은 또 이제 업체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분담하는 비율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다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택배사들이 과도하게 그 비용에 대해서 화주 단체 그러니까 네. 홈쇼핑이나 네. 이런 곳에 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아예 돈을 주는 거죠. 한 700원, 800원 정도. 많게는 그 정도를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이렇게 그 불합리한 현재 그 업계 관행도 개선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네. 또 최종적으로 이 소비자들의 택배 부담 비용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장기적인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택배 요금은 분명히 인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도 현격하게 낮은 택배 비용이다. 네. 분명히 인상이 돼야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너무나 낮은 택배 단가 문제가 상충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배 비용이 분명히 인상이 돼야 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도 택배비 인상안에 대해서 한 70% 이상이 동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쉽게 여론적으로도 유리한 방향이라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된 것이고요. 예. 좀 앞으로 이제 논의해야 될 과제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네요. 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택배 운송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또 이 산업화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운송 사업이 더욱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좀 약간 좀 예전의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현대화 또 이것을 택배 기사님들과 또 소비자들과 또 업체 간에 서로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좀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국민께서 이제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차적 합의 이행, 2차적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노력하는 가운데 과로사로 쓰러진 우리 택배 노동자가 발생을 하면서 진짜 더 이상은 죽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회적 합의에 임했고요. 이번 사회적 합의가 완전하지는 좀 못해요. 네. 택배 노동자들의 물량 축소에 따른 생계 문제와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강제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진정으로 과로사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고 오늘부터 민간 택배에서는 정상 근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만 이게 뭐 다 해결된 게 아니고 이제 정말 큰 고비 하나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또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좀 잘 정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꾸준한 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택배 노동자 강원지부의 정희선 지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의 장애인복지회관이 어제 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 어제 그 개장식에 다녀왔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원주에서 두 번째로 어제 개관했군요. 네, 어제 날짜로 개관한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요. 단구동에 있는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다음으로 원주에 생긴 두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한 이 종합복지관은 늘어나는 장애인 인구와 서비스 수요를 한 개의 복지관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10월을 기준으로 원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18,245명이라고 합니다. 단구동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될 당시 장애인 인구는 1만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재활운동과 운동발달, 여가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한 개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운영될 때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기약 없이 대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장애인분들의 커뮤니티도 단절되고 가족분들의 고충도 늘어나게 되는 복합적인 불편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특히 동북부권 지역의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의 수요가 충족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재우 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인구수가 늘어난다면은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용 욕구는 이제 늘어나는데 그거를 다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원주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확장이 되었죠.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당구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좀 많이 따랐습니다. 자가 차량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기에도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겠죠.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우신 재가장애인 분들은 아예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고자 여기 동북부 지역에 저희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방문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복지관을 방문하는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 관리를 통해서 맞춤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재활운동, 감각통학실, 운동발달실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운동 능력과 지각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평생교육과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장애인들의 여가 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직업 상담과 적응 훈련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의 첫 번째 신학생인 최양업 토마스 선교사의 이름을 딴 복지관인 만큼 장애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재우 부장의 목소리로 이어듣겠습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달리 또 표현하면 땀의 증거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직접 그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숨어있는 교우들을 찾아다니셨던 그런 분이신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만나기다가 아니라 직접 저희가 발로 나아가서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직접 청해 듣고 그분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우리 사회에서 변함없이 살아가는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관의 건립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 공간에서 원주시의 주요한 또 구성원인 장애인분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는 장애인분들 정말 사회 구성원에 정말 같이 가는 이 동반자로서 지금 인프라들이 또 많이 또 확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 인프라가 조금씩 좀 개선되고 확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우산동이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도 마을관리소 주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마을관리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지금 어떤 사업 내용인지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자치행정과의 이수민 지역공동체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했군요. 2021년도 마을관리소 주성사업 공모. 여기에 그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마을관리소 주성사업은 주거 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생활 편의나 주택 유지 관리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중에 이제 지자체 10곳이 선정되었는데 원주시 그 안심등등 의산마을관리소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건데 그럼 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우산동 마을관리사무소는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산 초급길에 있는 우산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일원을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공구구 입비 그리고 재료비, 활동비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마을관리소가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되고요. 네. 마을관리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주민이 보시기에는 노주택의 누수나 동파, 배관 이런 것들을 보수해주고 전등, 욕실용품 교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구를 비치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대여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고요. 또 우산동은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독거노인 유용 감지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마을관리소 운영 이게 언제부터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까? 일단은 7월에 먼저 국비를 교부받게 되고요. 그러면 네.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작업도 합니다. 또 8월에는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전무 봉사 인력을 연계해서 하면 한 9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은 사실 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뭐 마을회관 네. 좀 이쪽이 많이 그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만은 좀 이제 이곳에서만 좀 다룰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특화된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 좀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7월에 운영이 시작되면요, 좀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되어서요, 좀 실질적인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치행정과 이수민 지역공동체 팀장이었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